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보험은 참 많은데요. 매달 내는 보험료는 부담되는 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만원의 행복 플랜 준비했습니다. 자, 만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에다가 수술비 보험, 간병보험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희망플랜 ABC 시간에는요. 유병자도 고민 없이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종신보험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팅창 통해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보험플랜 119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나가기만 하면은요, 만원으로 밥 한 끼만 겨우 먹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 만원의 행복 플랜이라고 합니다. 과연 만원대로 어떤 보험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만원대의 행복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기술이 나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보험도 시대에 맞는 보험 정도는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을까요? 그렇지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알아서 진화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내가 추가로 보완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최선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있는 보험의 추가 보완을 시대에 맞는 적절한 보험을 추가 보완하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성비 좋게 어떻게 만원대로 행복 플랜으로 짜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럼 가성비가 뭘까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좋은 암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 또는 요즘 핫하게 관심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가성비 좋은 간병인 보험까지 오늘은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암보험을 먼저 보겠어요. 자, 암보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죠. 내가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36%나 된다. 이런 얘기는 너무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고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는 그런 확률 통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 남녀별 상대 생존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남녀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1위와 2위가 뭐다? 위암과 대장암이다. 이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갑상선의 발병률이 그렇게 높은 갑상선암도 3위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1위와 2위가 대장암인데 자, 오늘은 1위와 2위 중에서도 대장암에 대해서 포커스를 조금 맞춰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장암을 갑상선암처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대장암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지만 예후도 굉장히 좋단 말이죠. 예전에 갑상선암은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줬다? 일반암에서 줬었어요. 1000만 원과 유사암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자, 갑상선암을 일반암에서 지급을 했지만 지금은 전 보험사가 어떻게 해요?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발병률은 높고 병원 의료비는 적게 들고 그리고 예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1위와 2위 중에서 2위에 차지하고 있는 이 대장암이 전 세계 발병률로는 1위예요. 1위.
근데 어떻게 해요? 국제암연구소의 통계상을 보면 2030년도면 불과 10년도 안 남았죠. 자, 2030년도 되면 한국인의 대장 발병률은 200% 이상이 증가한다. 이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장암을 어떻게 더 폭넓게 준비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는 건데요. 자,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장 전막내암. 자, 대장 전막내암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유사암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이 있죠. 갑상선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기타 피부암. 그죠? 기타 피부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다? 제자리암. 제자리. 그리고 상피내암이 있습니다. 상피내암. 그러면 요 네 가지 외에는 우리가 모든 거를 일반암으로 봐요. 일반암. 그런데 보험회사가 여기에다 뭐를 넣는다? 대장 전막내암을 넣습니다. 대장 전막내암. 대장암은 대장암인데 전막 내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유사암으로 지급을 하고 일반암으로 지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 요 두 가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은 우리가 암 진단비를 청구를 할 때 어디까지 침륜이 됐는지 병기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 코드가 보통 암은 무슨 코드로 나온다? C코드로 나옵니다. C코드. C코드가 유사암에서도 유일하게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이 C코드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대장 전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와 유사암으로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는 유일하게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유사암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장 전막내암을 진단받았을 때 일반암으로 지급받으면 얼마를 받는다? 4천만 원 가입했으면 4천만 원, 3천만 원 가입했으면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유사암으로 가입하면 어떻게, 유사암으로 지급하는 회사에 가입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단비를 1,000만 원 가입했으면 10% 300만 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건강검진 중에 대장 전막내암, 유의 내시경 하다 용종이 발견돼서 조직검사하고 대장 전막내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4천만 원 가입했으면 4천만 원 주지만 유사암으로 1,000만 원 가입했으면 타사에서는 1,000만 원만 지급이 되죠. 그렇지만 내가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받든지 유사암으로 받든지 일단 보험금을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대장 전막내암을 뭘로 받는다? 일반암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 뭐가 된다? 납입면제가 됩니다. 납입면제. 그러면 납입면제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보험 만기 때까지 내가 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유사암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은 보험료를 매월 계속 낸다. 그래서 대장암 진단 받았을 때 이게 전막내암이냐 그냥 대장암이냐 이 구분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하는 모든 일반암 안에는 대장암이 있지만 대장 전막내암은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빠져 있다. 그래서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빠지기 전에 일반암에 있는 회사에 가입을 해야 된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1,000만 원 플랜을 한번 짜봤습니다. 내가 기존에 암보험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암 평생 발병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보험에 비해서 내가 암보험만큼은 추가로 보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추가로 보완을 해도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주는. 자, 질병 코드에서 아까 어떻게 해요? 악성 신생물 암은 질병 코드가 C코드가 나온다 그랬죠. 유일하게 대장 전막내암은 D코드입니다. D코드. D코드에서도 어떻게 해요?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각 진단비를 1,000만 원씩으로 해봤을 때, 자, 20년 갱신입니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의 추가 보완이에요. 자, 대장 전막내암이 일반암으로 지급이 되죠. 자, 내가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납입 면제가 되죠. 보험료는 더 이상 안 내요. 방금 전에 또 얘기했듯이 대장 전막내암을 유사암에서 지급을 받았다. 그러면 보험 납입 기간 동안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돼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주는 1,000만 원 플랜으로 봤을 때, 자,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어도 어떻게 해요? 40세 되시는 분은 한 달에 5,220원밖에 안 됩니다. 50세 남성분 11,450원이에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40세 계시는 분은 10,000원이 안 돼요. 50세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10,000원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일반암 1,000만 원 너무 작아.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이 그닥 암 진단비가 많지 않아. 그래서 나는 좀 크게 갖고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일반암을 2,000만 원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일반암 2천만 원. 그럼 대장 점막암 받아도 어떻게 해요?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금 받고 납입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내가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플랜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암보험 잘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증권에 최근에 가입한 암보험에 대장 점막암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의술은 나날이 발전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 시대에 맞는 그 치료를 쓰는 게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암에 걸려도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해도 정상세포나 암세포나 다 공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진 항암 치료 기법이 나왔어요. 자,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고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작용은 굉장히 감소되고 치료 효과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나라에서 다 해준다는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여유 있게 암보험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현 실정에 가장 발전된 의료 치료를 받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나 현 시대에 맞는 치료 의료 기술을 혜택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게 현재 표적 항암 약물 치료다. 굉장히 관심 있게 뜨겁게 오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 항암 치료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왜? 어떻게 비싸요? 국민건강보험 적용, 나라에서 해주는 그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다. 비급여 치료입니다. 비급여 치료. 그런데 2, 3주 간격으로 치료를 해야 된대요. 얼만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치료를 봅니다. 자, 이거는 입원하지 않아요. 혈압약처럼 약으로 처방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사치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캐샬라 이런 것들은 유방암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고 이런 옵티보주나 카트루라주 같은 경우는 뭐 간암이나 간세포 아니면 위암, 대장, 췌장암 이런 쪽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2, 3주 간격으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2달에 한 돈 1,000만 원 쓰는 거는 굉장히 우습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입원 처리가 안 되니까 통원 치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있는 보험의 추가 플랜은 반드시 해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개념 선진 항암 치료 요법인 이런 표적 항암 치료제 굉장히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의문을 갖고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가성비 좋게 갖고 갈 수 있는 게 저는 이 표적 항암 치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1억 플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른 데 한번 보지 않고 자, 표적 치료. 그죠? 표적 치료 5,000만 원. 최초 1위안이죠. 자, 연간 1년에 한 번씩 주는 건 500만 원. 이렇게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데 한번 보지 않고 두 가지만 보겠어요. 자,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그죠? 이게 예전에 5년, 10년 전에 꿈의 치료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아니면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 이거는 꿈의 치료예요. 꿈의 치료. 이건 돈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꿈의 치료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초 1회안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돼요. 그러면 앞에 어떻게 해요? 표적 항암 치료 최초 1회는 5,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토모테라피나 양성자 치료 받아서 5,000만 원 받으면 이게 바로 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보완할 때 이 표적 항암 치료나 이 치료만큼은 가성비 좋은 담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담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거는 현재 나와 있는 게 10년갱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손해율이라든가 손실률이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보험사가 다 10년갱신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갱신으로 해도 어떻게 해요? 40세 남성분 10,000원이고요. 50세 남성분 17,000원이에요.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10,000원대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안보 보험을 2-3개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만큼은 내가 반드시 추가로 꼭 보완하시라는 말씀 꼭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수술비 플랜이에요. 10,000원대로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수술비 보험은 제가 유병력제로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간편보험이에요. 325. 아시죠? 325 유병력자 보험으로 해봤는데 이 보험은 백내장이나 대장 용종
수술하게 되면 20만 원씩이지만 그 외에는 모든 수술이 다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유병력자로 했기 때문에 40세 남성 50 중반까지도 만 원대로 충분히 보험 준비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연하게 박혀서 다치는 수술은 60만 원이고 백내장이라든가 대장 용종 제거하게 되면 20만 원이지만 그 외의 수술은 20만 원과 80만 원을 보태서 매회 수술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내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용종 제거를 했다. 그러게 되면 그냥 20만 원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장 용종 있으셨던 분들은 매년 대장 내시경을 하시잖아요. 있었던 분들은 대장 용종이 또 나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20만 원씩 지급을 받아도 만 원대 준비를 하시게 되면 1년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도 충분히 가성비 있게 뽑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보고 그 외에는 100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혹시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내가 이런 수술비 보험이 없다. 실손보험 대체 보완이 전혀 없다 그러시면 이런 가성비 좋게 이런 수술비 보험 플랜 하나 가져가셔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상급병원이 됐든 종합병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요양병원 제외해서 쓰는 일당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요양병원에 있으면 요양병원의 일당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병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간호통합 서비스를 쓰게 되면 거기에 일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각각 사용 일당으로 지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어떤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줍니다.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내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언제든지 입원해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험은 어떻게 해요? 3년마다 인상이에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 소개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 20년 동안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20년 동안 동일해요. 자, 3년 갱신으로 보험료 인상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고 오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간병인을 사용하고 보험회사에서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니까 저렴하게 가입해서 20년 동안은 보험료 인상의 걱정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간병인 사용 일당은 아까 말씀드렸죠.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렇게 요양병원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매일매일 계시는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근데 내가 요양병원에 있다. 그러면 3만 원씩. 그리고 내가 간호통합 서비스에 있다. 그럼 만 원씩. 그래서 다치거나 아팠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내가 먼저 간병인을 사용하고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 원대로 충분히 보험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건 거꾸로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지원해준다. 그래도 40세나 50세? 20년 갱신이나 3년 갱신이나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담보는 이게 더 좋겠죠.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니까 더 좋은데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3년 갱신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폭이 가입할 때 시점에는 비슷하지만 이제 갱신 주기가 오면 얘는 굉장히 보험료 인상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간병인 사용 일당은 어떻게 하다? 20년 동안 보험료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력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간병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겠죠. 한번 아프셨던 분들은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요즘은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병원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병력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해요? 요양병원이 아닌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의원급 병원에 계시면 10만 원, 그다음 요양병원에 계시면 22만 원, 그리고 간호통합 서비스 계시면 만 원. 다치거나 아팠을 때 동일한 조건이죠.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습니다. 병력 있으신 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세, 60대 만 원대부터 3만 원대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똑같이 3년에 한 번씩 보험료 인상이 되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이런 간병인도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은 3만 원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병인 사용 일당 아니면 지원 일당 이거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3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는 3년 동안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나이 다
당장 필요한 담보는 알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실손보험만큼이나 보험료 인상이 될 거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간병인 보험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간병인 사용 일당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먼저 보험회사에다 간병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내 간병인을 내가 먼저 쓰고 나서 영수증으로 첨부하는 겁니다. 먼저 신청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이번 첫날부터 내가 간병인 쓰고 다 쓴 후에 영수증 첨부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방식이라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다치는 거는 감액 기간이 없지만 자, 아파서 입원하는 건 1년 이내 50% 감액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어떤 보험이든지. 자, 간병인은 정액으로 쓰고 청구합니다. 아까 종합병원, 상급병원, 의원 자, 하루 10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3만 원, 통합 서비스 쓰면 2만 원이죠.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저렴한 보험료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다? 납입 면제까지 있습니다. 내가 암 진단 받거나 뇌출혈이나 뇌경색 진단 받거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거나 아니면 80% 이상 후유장애 있으면 내가 돈은 내지 않지만 간병인을 내가 가입한 그 만기 동안은 충분히 납입 면제 받아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보다도 암보험만큼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표적 항암 치료 요 보험은 꼭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그 시대에 열렸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치료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병원에 있는 동안은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간병인 보험 같은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보험마다 좀 가성비 있게 조금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가 지금 나가가지고 10,000원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고 밥 한 끼 겨우 먹을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보험에서요 딱 10,000원대로 어떤 보장 가져갈 수 있나 열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기 순위 1위라는 암보험 그리고 받고 또 받는다는 그 유리한 수술비 보험과 함께 간병 보험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자 10,000원대 저렴하다고 해서 보장이 작은 게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문자 도착을 했습니다. 7767님께서 자, 간병보험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자, 김정숙 전문가님, 이분이 주변에서 이제 간병인 비용을 참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고 미리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해 놓으셨대요. 자, 그런데 강의를 보니까 제가 준비한 보험이랑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소개해 주신 간병보험과 이분이 가지고 계신 예전에 들고 계시던 간병인 보험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 간병인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주는 담보 자체가 없었습니다. 요 담보는 이제 최근에 나온 담보고 예전에는 이제 간병보험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과 연관된 보험 상품이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남의 도움을 필요하는 거, 내가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매겨주면 그 등급에 맞게끔 내가 가입한 보험 금액을 주는 거고 오늘 강의에 나온 거는 내가 갑자기 가다 빗길에 넘어졌다든가 했을 때 갑자기 다쳐서 당장 오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장 간병인을 써야 됐을 때 이런 게 다 해결되는 게 오늘 강의에서 나왔던 간병인 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간병보험과 오늘 강의에 나온 간병인 보험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난 그 간병보험을 만약에 준비를 하셨더라면 만약에 지금은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병원에서 같이 간병하면서 케어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분이라면 이런 간병인 보험 정도는 꼭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10,000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간병보험이요. 정말 저렴하게 내가 청구만 하고 간병 보장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한번 추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어디 나가기가 무서운 요즘입니다. 아프면 정말 안 된다는 생각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방송 보시면서 내가 정말 나중에 아프게 됐을 때 보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10,000원대로 추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유병자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유병자도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강진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부터 자료를 살짝 보니까 오늘 유병자 종신보험이 주제인데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 게요. 네. 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은 좀 어렵긴 하지만 가장 좀 부담이 되는 게 상속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얼마만큼 부담을 많이 느끼시나요? 그렇죠. 상속세가 이제 크게 이제 화두가 된 게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물론 뜻도 좋으셨겠지만 그 많은 세금을 다 낼 수 없으니까 그림 많이 내놨잖아요. 그래갖고 맞아요. 네, 지금 나라에서 전시관을 지어서 그 전시를 해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제 그림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상속이나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갑자기 보험 방송이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네. 뭐 요즘도 부동산이 뭐 화두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돈이 거기에 묶여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상당하더라고요. 다 90% 이상도 네. 아니 100%도 부동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는 어르신들 중에도 상당히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아파트 또는 상가, 네. 오피스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 생활비가 나온다. 그래서 매월 받는 임대소득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즘은 그러잖아요. 임대업자가 그 대통령보다 더 많이 가지고 뭐라 그러나 젊은 아이들의 소망의 1등이 임대사업이라고 나올 정도로 소원이 그렇죠?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이 80%, 90%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뛰었어요. 서울 같은 그쵸? 경우요. 그래서 평균 월별 평균 매매가를 봤더니 대형 같은 경우 22억. 작년 11월 21억에서 지금 또다시 뛰어서 22억까지 올라 있어요. 자,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를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같은 경우 자, 작년 10월에 67억인데 올해 4월 현재 가격이 80억. 아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압구정동 현대 2차 같은 경우 54억. 그다음에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상당히 오래됐어요. 여기도. 그쵸. 그런데도 42억. 그다음에 이제 청량리에 요즘 이제 미주 아파트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여기도 17억. 자, 나는 단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의 재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제가
그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봤어요. 상속세 신고 얼마나 할까? 근데 이 상속세라 그러면은 남의 일이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2018년도, 2019년도에 보시면 자, 그러니까 8,449건인데 1년 사이에 9,500건, 약 1,000건이 늘었어요. 상속세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재산가액이 20조. 자, 이거 20조를 보지 마시고 그 옆에 보시면 평균 재산가. 제가 여기 지금 1번 해놓고 동그랗게 빨강색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자, 18년도에는 24억. 19년도에는 22억. 자, 무슨 얘기냐면 1인당 그러니까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상속세를 내는 평균 가액이 24억, 22억까지 다운이 됐어요. 자, 건수는 1,000건이 올랐지만 그 내가 신고하는 신고 가액은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2번을 볼게요. 이 상속세를 내는 돈이 얼마냐면 상속세액이 3조 6,723억 원인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몇 억이나 되는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나오니까 분납. 자, 국세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걸 5년 동안 나눠낼 수가 있는 게 분납인데 옆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4,408억이 되던 돈이 4,761억. 즉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걸 분납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참 이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이거 나름대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속세가 정말 비싼.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아파트 하나 살고 있고 그냥 상가 하나 가지고 임대료 좀 받았을 뿐인데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22억만 넘어도 자,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 상속세를 낼까? 세율을 한번 볼게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똑같습니다. 1억까지는 10억, 1억 초과해서 5억이니까 4억에 되는 부분이 20%, 그다음에 5억 초과 10억이니까 5억까지는 30%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 있어요. 10억 초과 30억이니까 20억짜리는 40%를 내야 되는데 요 옆에 누진공제액 이거는 계산하기 편하게 지금 해놨는데 뭐냐면 내 아파트가 내가 사망 시점에 내 아파트가 20억이었어요. 그러면 10억 초과 30억 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계산하는 거 20억 그러면 곱하기 40%예요. 자, 20억 곱하기 40% 하면 8억이 나오죠. 그 옆에 1억 6천이 나왔으면 8억에서 1억 6천을 뺀 6억 4천은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와, 집값이 크게 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정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실수록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우리 집 재산이 많어 하는 분이 상속세를 내는데 나는 그냥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 아파트가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재산이 그냥 20억이에요. 아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7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내가 아파트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80억, 60억이 되면 나는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은행에 현금 자산이 있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장 현금 필요할 때는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또 있거든요. 상속이라는 거랑 증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자녀에게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속은 자, 내가 사망했어. 남겨놓은 재산, 즉 누가 보겠어요? 우리 자녀겠죠. 제1자 법적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거든요. 그 자녀들이 내는 세금이 상속세고 내가 살아서 이쁜 새끼한테 주는 건 증여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속세는 어쨌든 인간은 한 번은 죽기 때문에 한 번 내는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배우자는 6억까지 주는데 10년마다 6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세금이 하나도 없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0세가 넘어가면 5천만 원을 10년마다 줄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2천만 원 정도를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2천만 원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서 얘 거 줬어라고 얘기를 하시고 신고를 안 하셔요. 그런데 그 2천만 원을 가고 만약에 얘가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식이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2천 원 주고 산 게 만약에 5억이 됐다. 그러면 나는 나 이거는 옛날에 2천만 원 얘 준 거를 5억이 된 거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는 2천만 원을 주었다 그러면 2천만 원 통장 잔액을 가지시고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세금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 놓으시고 신고된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주식이나 어떤 다른 거를 투자해서 1억이 되거나 5억이 돼도 거기에는 세금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이쁜 자식한테 주면서 또는 그 마누라한테 이제 배우자에게 주면서 재산을 늘려가는 거는 증여세지만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서 내가 사망과 동시에 그 내는 세금은 상속세인데 이때는 자녀가 10명이 있던 1명이 있던 자녀 공제는 5억이 되고요.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까지 된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이 30억을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많은 거에 비율을 계산하니까 일반인들은 30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비율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가 5억을 공제를 하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배우자가 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10억이 안 된다. 그러면 상속세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내 재산이 10억이 넘었다. 이거는 상속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나는 상속세와 관계없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좀 나이가 있으시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다들 뭐 같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여기 표를 하나 만든 게 슬프지만 우리 자녀에게 재산을 살아서 100% 주지 말라고요.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줄까 아니면 살아있을 때 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요. 네. 내가 나중에 죽어서 세금 많이 내면 살아서 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먹튀 불효자 많거든요. 아이고. 그다음에 평생 모은 재산 다 줬더니 네. 나는 밥도 안 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불효자 방지법이 뭐 제정이 된다는 말도 네. 있었고요. 자, 먹튀 불효자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효도 계약서래요. 근데 이 효도 있어요. 진짜 요거는 이게 공증을 받아 놓으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녀가 이 조건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를 내가 잘 작성을 했어요. 물론 여기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녀가 받아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 탕진했는데 그걸 어디서 받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많은 분과 상담을 하면서 느껴진 거지만 내가 충분하게 쓸 돈은 남겨놓고 그렇고도 주시고요. 조금씩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아파도 내가 찾아와서 봐주지 정말 다 주고 나니까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듣다 보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당연히 뭐 물려주게 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세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집에 하나 있나 세금 있나 보시죠. 네. 이거 지금 자료 조금 좀 시간이 지나고 뭐 불과 작년 건데요. 네. 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가 14억 5천. 이게 배우자가 계시면 5,500, 아까 10억이라고 제가 공제를 당하니까 예. 공제를 할 수 있으니까 5,571만 원이지만 내가 배우자가 없이 혼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2억 2,698만 원. 옆에 표를 빨간 표에 보시면 돼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자, 레미안 아파트 16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16억이면 요즘 사실은 좀 큰 아파트는 다 하는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배우자가 계시면 7,788만 원이지만 안 계시면 여기에 세금이 3억 264만 원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억, 2억 이런 상속세가 붙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자, 밑에 금액이 커지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나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상속세가 없다?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자, 상속세 대비하라고. 좋아. 그러면 나는 내가 아파트 하나뿐이고 또는 월세 생활하는데 상속세 어떻게 하지? 네. 자, 우리가 세금 이코르 뭐죠? 현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금 있나? 없죠. 자, 그러면 내가 네. 세금을 내는 대신에 어머니가 여러 가지 상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상가를 줘야 되겠다라고 그걸로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상가는 아파트는 모든 것이 시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 신고도 시가로 합니다. 그러나 주택, 그다음에 토지, 상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기준시가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시가는 우리가 보통 거래하고는 그 실거래가의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싸게 내가 상속세를 계산했는데 싸게 계산한 돈으로 물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도 70% 되는 돈으로 그 물건 내 건물 가격을 쳐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렇죠? 주식도 똑같고요. 네. 자,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럼 대출 받아서 내죠. 대출을 받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시가보다 훨씬 시가에 반영된 기준시가로
되니까 세금이 늘어나든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 관리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피상속인, 즉 자녀가 돈이 없으면 이 관리를 5년 동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국세청에서 우리 자녀들이 재산이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이거를 5년 동안 봐요. 몰래 숨겼다고 해도 자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나중에 추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 관리는 매우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현금이 부족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해결 방안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식도 안 되고 부동산의 대출도 이제 지금 준비가 안 되잖아요. 네, 부자들한테 상속 증여의 마법은 종신보험.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네. 자, 이게 국세청에서 추천하는 종신보험 플랜, 즉 상속세 대비 전략에서도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추천을 하네요. 그렇죠.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가 내가 돼서 수익자가 자녀가 되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10살 먹은 아들한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자, 세금을 내는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또 내가 피보험자 되면 내가 사망 시에 이 수익자는 자녀일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 계약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피보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우 꼼꼼하게 요건 체크를 해야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그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종신보험은 아무래도 죽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사망보장이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좀 어려울 걸로 보이거든요. 그쵸? 어때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사망하는데 네.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살 거지만 아무래도 아프시면 빨리 돌아가시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빨리 줘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됐는데 최근에 유병자 종신보험이 정말 크게 열렸습니다. 네. 325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병자 조건만 가능하시면 유병자도 20억 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물론 내가 건강하다면 100억이 넘는 돈도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빠르게 저희가 가입하면은 어떻게 챙겨갈 수 있는지 쭉 볼까요? 네, 제가 빠르게 볼게요. 40대 남자하고 여자를 보면 1억을 가입하시는데 29만 6천 원이면 되고요. 자, 남자만 한번 볼게요. 여자는 더 훨씬 환급률이 높은데 내가 넣은 금액이 7,100만 원인데 1억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20년 내고 해약했을 때도 107.2% 환급률이 나오고요. 그런데 90세까지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요즘은 장수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1억보다 더 많은 1억 2,22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주고요. 내가 95세까지 살면 1억 3,251만 원이 됐는데 이 금액이 해약 환급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급률이 187%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여자는 더 하니까. 그래서 40세 미만에도 1억 하는데 29만 6천 원 또는 26만 8천 원 저는 가능한 그래도 크게 무리되지 않고요. 50세 저는 35만 6천 원을 늘었고요. 여자는 31만 5천 원. 월세 정도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무리하지 않거든요. 내가 총 8,500만 원을 냅니다. 남자 같은 경우. 환급률이 101%예요.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되니까 이게 1억이 아니라 1,956만 원을 더 준 1억 1,956만 원. 사망보험금이 더 늘어요. 네. 95세가 돼도 1억 2,900으로 늘으니까 절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간에 해약만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더 훨씬 많이 받으시고 60세 안 될 것 같았는데 60세도요? 돼요. 45만 5천 원 정도만 내면 물론 20년을 냈더니 1억 900이 됐어요. 그럼 1억밖에 아니에요. 사망보험을 1억 1,491만 원을 주니까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여자는 훨씬 싸요. 60세일 경우 38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 환급률이 더 좋고요. 제가 빨리빨리 왔죠? 근데 저도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70세도 가능합니다. 70세도 종신보험 이게 되네요. 네. 유병자입니다. 건강하시고 않고 유병자인데도 70세는 되는데 다만 납입 기간이 조금 20년을 할 수가 없어서 15년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74만 9천 원, 여자는 61만 2천 원. 총 납입액이 1억 3,400인데 90세 사망보험금이 1억 3,400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사망해서 주려고 하는 즉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70세이신 분이 만약에 내가 15년 동안 다 안 내고 사망하시면 나는 1억을 다 받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이 내가 다 수익을 챙기고 걱정되던 내 재산을 지키는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이런 종신보험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 유병자분들 위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거 또 이 종신보험은요 중도 인출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중간에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고요.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나 상속세 내라고? 네. 근데 이 어떤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 되냐면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끝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랑 상담하세요. 한 번 와서 싹 계산해 주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자녀들과 나의 관계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중요한데 현재 중요한 건 상속 재산의 가치, 이것이 또 10년,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나는지, 또 자녀들한테는 어떤 자녀에게 얼마를 주고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피해를 주지 않는 월 보험료 범위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시간을 두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유병자 종신보험 중에서도 저해지형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국세청에서도 추천하는 종신보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유병자도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종신보험 지금 열려있다고 하니까 전화,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시간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1029님께서 김정덕 전문가님의 강의 보시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자, 30세 남성인데 강의에서 소개해 주신 암보험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대장 전막내암도 납입 면제가 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 주셨고, 자, 가족력이 있어서 대장 쪽이 좀 불안하고 부담이 되신다고 합니다. 자, 김정덕 전문가님, 가족력이 있으신데 자, 대장 전막내암 이거 납입 면제 가능할까요? 전보험사가 이 대장 전막내암에 대해서 납입 면제 해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두 회사만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대장암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대장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암보험 준비하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이 암의 병기가 어느 정도 침륜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 질병 코드가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상피 세포층이라든가 어떤 기저막까지 된 암을 우리는 그거를 제자리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질병 코드상 D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사암에서 지급이 되지만 점막 하층이 아니라 점막 고유층 또는 하층에 가까운 점막 근층에 생기는 암을 우리는 대장 점막 내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험회사가 이 점막 내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요거는 너무나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할 때 용종되면서 발견되는 그런 점막 내암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발병률은 많고 또 완치율도 높기 때문에 이거를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많이 뺐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대장 전막내암을 D코드를 받아도 일반암으로 간주해서 납입 면제까지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강의를 열심히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대장 쪽에 있으시다면 이왕이면 대장 전막내암도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회사에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든든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절대 안 됐었던 이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 보장에다가 납입 면제까지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보험사가 그런 건 아니고 연락 주시면은 일부 보험사만 열려 있다고 하니까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5677님 연락 주셨습니다. 자, 저희 집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법적으로만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좀 구체적인 질문 주셨는데요. 자, 강진홍 전문가님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보험 관련해서 문의가 좀 있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배우자 공제, 법적인 이혼 상태면은 좀 받기 어려운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배우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사실혼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일부는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 상속 공제나 배우자 공제는 그래서 반드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즉 부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5억 또는 30억 공제는 못 받고 사실혼이라고 하는 공제를 따로 추가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서류를 증빙해서 추가로 좀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공제가 안 된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따로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760님의 메시지도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요, 43세 남성인데 혼자 살다 보니까 보험 준비를 아직까지 좀 못 하셨다고 합니다. 강의에서 오늘 나온 암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수술비 보험 모두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병원도 다행히 다니신 적도 없고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보험을 준비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김정우 전문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이 됐든 병원에 간 이력이 있어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나이도 적절하니 좋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병원 다닐 이력이 없다면 건강검진 하기 전에 일단 필요한 보험으로 다 준비를 하셔서 보험 먼저 준비를 하시고 건강검진을 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건강검진을 먼저 하시고 어떤 병력이나 어떤 질병이 노출이 되면은 이거는 아마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최근 병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보험 준비를 하신다면 건강검진 하시기 전에 전문가 상담해서 필요한 담보로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건강하시니까요. 일단 보험 든든하게 가입해보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정말 저렴한 간병인 보험부터 수술비 보험 그리고 전체적인 보험에 대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는 아직 건강한데 보험 준비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0213-153-2662번 또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신 다음에 튼튼한 보장 준비 후에 건강검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